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개화 정책의 추진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으로 위정척사 운동과 임오군란이 있는데, 우리는 개화 정책을 꼭 했어야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 사람들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도 많았고, 그런 비판적인 의견이라는 게 꼭 기득권층의 꽉 막힌 생각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당시 하층민들도 개화 정책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한다 이렇게도 느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씩 알아보자면, 자, 우선 위정척사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위정척사의 뜻은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물리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보면 위정척사. 자, 위정은 바른 것을 지키겠다는 건데, 여기서 바른 건 어떤 거냐면 조선 전통의 성리학적 질서가 바르니까 이걸 지키겠다. 이게 위정입니다. 지킬 위자지. 우리가 호위무사할 때 그 위자인 거야. 자, 척사는 어떤 걸까? 자, 척사는 일단 사악한 것을 물리치겠다는 건데 도대체 그 사악한 게 뭐냐는 거야. 자, 사악한 것은 서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개화시키겠다고 달려드는 그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 이들의 모든 것이 물리쳐야 될 대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 위정척사 운동에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리고 그 이후에 위정척사 운동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물어보니까. 그래서 1860년대에는 서구 열강이 침입하니까 이황로, 기전진 등이 척화 주전론을 주장합니다. 서양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제로 싸웠죠. 1870년대가 되면 강화도 조약,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니까 최익형 같은 사람들이 외양일체론을 들고 나와서 반대합니다. 일본은 우리의 이웃 나라지만 서양 놈들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야. 1880년대에는 조선 책략이 유포돼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될 때 당연히 위정척사 운동하는 사람들은 반대했겠지. 그래서 이만손 등 같은 사람들이 영남만인소를 모아서 막 고종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크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런 움직임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위정척사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조선의 지배계층인 양반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게 조선 입장에서는 그런 위정척사 운동을 크게 탄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는 했어요. 그래서 고종이 뭐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야, 나도 척사라 하는 사람이야. 그래 척사 유눔을 발표하기도 하는데, 자, 이후에 홍제학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렸는데 홍제학이 좀 강하게 글을 써서 고종이 이 홍제학을 처형시키는 등으로 해서 위정척사 운동을 좀 강하게 탄압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이 점차 악화가 되고, 위정척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쭉 뭐 계속 면면이 이어져 왔겠지.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뭐 항일 의병 운동으로 계승되기도 했다.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수업을 하자면, 자, 1860년대를 봅시다. 이항로, 기정진 등이 척사 주전론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부의 정책과 이 위정척사 운동이 주장하는 게 일치했기 때문에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위정척사 운동이 뒷받침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라든지 병인양요라든지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이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강화시키는데 여기를 뒷받침하는 게 이황로, 기정진 등의 척화 주전론인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올린 글을 보면 뭐 양적과 화친할 수 없다는 것은 내 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면 다 그 서양 놈들과 화친할 수 없다라는 거고, 양적과 화친하자는 것은 적국적 사람의 말입니다. 이게 마치 척합의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정부 정책과 거의 일치하는 거지. 이때가 위정척사 운동의 전성기입니다.
그리고 뭐 기정진 같은 사람도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이게 다 기정진, 이항로 이런 사람들은 1860년대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흥성대원군도 여기에 호응해서 뭐 어차피 뭐 서양 국가들과 전쟁도 했으니까 척하비도 세우고 했었던 거지. 자, 그러다가 이제 70년대가 되면 좀 엇박자가 생깁니다. 왜냐면 1870년대 일본이 개항을 요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요구에 맞춰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자,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새로 나오는데 이 최익현은 외양일체론을 주장하면서 개항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자, 외양일체론은 뭐냐? 양놈들이나 서양 그 일본 놈들이나 같은 놈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죠.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입니다. 서양 애들을 우리가 배척해야 되는데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정부에서 무마하는 논리가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조약을 맺는 상대는 일본이기 때문에 서양을 물리치는 위정척사 운동에 미배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열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익현은 일본이 곧 서양이다. 왜냐하면 일본 애들이 지금 서양처럼 변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외인들이 서양 옷을 입고 서양 대표를 사용하며 서양 배를 탔으니 이는 모두 서양과 외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외양일체입니다.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맺으면 안 되고 일본과도 교류를 하면 안 된다. 일본은 이미 서양인이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1870년대입니다. 강화도 조약을 반대하는 외양일체론을 최익현이 주장했던 시절이지. 자, 80년대가 되면 정부에서는 개화 정책을 계속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조선 책략이 유포되면서 미국과 조약을 맺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정척사 운동하는 사람들은 또 난리가 나겠지. 그래서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만인소가 정부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만인소는 이런 내용이 있어. 자, 미국이랑 한마디로 조약을 맺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조선 책략에선 그걸 주장하는데. 그리고 만인소라는 이름은 왜 붙었냐면 만 명이 서명해서 올린 상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반 만 명이 서명을 한 거니까 굉장히 정치적 의미가 크겠죠. 그만큼 우리가 양반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금 반대하고 있다. 지배 세력들이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압박을 받는 거지. 그래서 고종은 이 유생들을 달래기 위해서 척사 유능을 내립니다. 걱정하지 마라. 니네가 걱정하듯이 우리가 서양 문물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양이 이 못된 종교는 우리가 탄압할 테니까 너네 이거 만인서 쓰는 것처럼 걱정할 필요 없다. 유생들을 이 양반들을 달래려고 했던 거지. 자, 그러다가 상황이 바뀌는데 이 위정척사의 일원이었던 홍제학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렸는데 이 내용을 좀 세게 올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 홍제학의 상소가 문제가 된 것은 왕을 직접 공격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쓰잖아.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어느 하루라도 척사위정의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사학의 무리들을 언제 잡아서 처단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역사책에 기록된다면 후세의 전하를 어떤 임금이라고 하겠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직접 공격을 하니까 또 막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야. 교과서에는 없지만 밑에 보면 전하께서 이처럼 전에 없던 지나친 조치를 취하고도 막연히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학문을 일삼지 않으므로 아는 것이 이치에 밟지 못하고 마음은 사심을 익히지 못하고, 그죠? 지금 네가 못난 놈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왕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홍제학을 처벌하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 막 이 지금 뭐 자료에 보면은 다 홍제학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그지? 그래서 막 흉측한 문구로 함부로 침범하고 핍박하였으니 네가 무슨 신하냐?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역사책 내용을 찾아보면 국청을 설치해서 국문을 하고 엄하게 국문을 하고 막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했었단 말이지. 사형을 처형했다는 거지. 그죠? 근데 당시 이제 민중들이 어떻게 느꼈느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자, 홍제학이 지금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이 수레에서 유생과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이 홍제학의 수레를 붙잡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홍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때? 이 민중들이 지금 개화 정책에 찬성하고 위정척사 운동에 반대했다면 홍제학이 그 죽으러 끌려가는 수레를 붙잡고 울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막 울었단 말이야. 그럼 당시 백성들도 뭔가 개화 정책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다고 생각했던 그런 여론이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일화의 신빙성도 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기록 남긴 사람도 또 위정척사 파일 수도 있으니까 가짜 뉴스일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당시의 그 사회적 분위기가 개화 정책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후에는 이제 1890년대가 되면 위정척사 운동은 항일의병 운동으로 계승이 되는데 이 당시에 뭐 이소웅 같은 사람들이 위정척사 운동 출신으로 을미의병에 참가하기도 하고 뭐 유인석이라는 사람도 또 의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아까 봤었던 최익현도 1905년에 의병에 참가해서 뭐 쓰시마 섬에 끌려가서 사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리된 걸 다시 보자면 이렇게 전개가 됐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모군란을 봅시다. 자, 이모군란은 어떤 사건이냐면 1882년에 일어났는데 자, 도시의 빈민과 구식군인의 불만이 폭발한 대규모 반란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단순한 뭐 그런 군인들의 그 반란일 뿐만 아니고 당시 도시 빈민들이 포옹하기도 했고 또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도 폭발이 된 거예요. 하나씩 보자면 자, 군인이 불만을 가져서 일으킨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 월급도 막 1년 내내 안 주다가 막 썩은 쌀을 주고 이러니까 이 구식군인들이 열받아서 일으킨 거지. 근데 또 어떤 불만이 있냐면 빈민들은 왜 이 반란에 참가했냐 이거야. 자, 개항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과의 무역으로 쌀이 빠져나가고 흉년까지 겹쳐서 당시 도시에 있는 빈민들은 농사를 짓지를 않으니까 쌀을 구입해서 먹어야 된다. 쌀값이 너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던 이유는 우리가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보면 조일수조규부록이랑 조일무역규칙이 있는데 조일무역규칙을 보면은 자, 조선국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 인민은 양미와 잡곡을 수입할 수 있다. 자,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의 곡식을 마음대로 사갈 수 있다면 얼마까지 가져가라 이런 내용이 없잖아. 그죠? 그리고 관세도 안 낸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 배들이 우리나라에 일본 상인이 우르르 와서 주로 뭘 사가냐면 우리나라에 쌀을 많이 사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라고 쌀이 넉넉해서 파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먹을 쌀이 별로 없는데 일본으로 쌀이 자꾸 팔려서 나가니까 쌀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왜 팔려요? 먹을 게 없는데? 왜 팔리냐면 가난한 백성들이야 먹을 쌀도 없지만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은 갖다 팔 쌀이 남아돌 거야. 지주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쌀값을 비싸게 쳐주는 일본인들한테 파는 겁니다. 이게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거 아니냐. 근데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원래 국가에서 힘이 있으면 이런 생활 필수품 같은 것들은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 그 마스크가 외국에 유출되니까 정부에서 수출을 막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야. 근데 쌀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 곡식이 많이 빠져나와서 도시 빈민들은 쌀을 사 먹기에는 너무 쌀값이 비싸져서 불만이 막 팽배한 거지. 그러면 빈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개항을 해서 우리가 좋아진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구식군인의 불만은 뭐 유명하죠. 자,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설치했는데 이모군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자, 문제는 기존 군대인 오군영이 이영으로 축소되고 남아있는 군인에 대한 대우도 크게 나빠집니다. 별기군은 대우가 되게 좋았어. 근데 기존의 군인들에 대한 대우는 굉장히 안 좋아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우가 그냥 안 좋아진 수준이 아니고 월급을 계속 미루다가 13개월 만에 급료를 겨우 줬는데, 그것도 뭐 밀린 거 다 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준 급료가 쌀로 급료를 줬는데 거기에 뭐 겨와 모래가 섞여 있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안 그래도 1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고 또 자기네들보다 훨씬 대우가 좋은 별기군을 보면서 화가 누적되어 있었는데,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까 누적된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99인들은 본기에서 고관의 집을 습격하고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고, 일본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가 개화를 한답시고 나라 문을 연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다 일본 애들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그리고 일본 공사관도 공격합니다. 자, 도시 빈민들도 아까 얘기했던 이유들 때문에 봉기의 가세에서 규모가 커졌고, 이 봉기한 이모군란을 봉기한 세력들은 정부 고관들을 살해하고 왕비까지 피신시키게 됩니다. 도망가게 만드는 거지. 궁궐까지 습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종은 더 이상 권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흥선대원군에게 정권을 맡기고 사태 수습을 시도합니다. 왜 흥선대원군이냐? 지금 고종이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다음에 자기가 직접 정치를 하면서 개화 정책을 어쨌든 주도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이 개화 정책에 불만이 누적돼서 폭발한 게 이모군란이기 때문에 이걸 수습하려면 흥선대원군 다시 불러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복귀한 흥선대원군은 기존의 개화 정책을 중단하고 민중의 불만을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추진되었던 개화 정책, 뭐 통리기무화문 같은 거 폐지하고 별기군도 폐지하고, 그리고 예전의 오군영을 다시 부활시키고, 그리고 쌀값을 폭등시켰던 상인도 처형하는 등 민심을 달래려고 했던 거지. 근데 자, 밀려났던 이 명성황후 민씨 세력이, 왕비의 세력이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해서 흥선대원군을 납치하고 봉기했던 군대를 진압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조선 내에서 스스로 수습이 안 되고 외부의 세력을 불렀단 말이야. 청나라 세력을, 민씨 세력이 불렀단 말이지. 자, 이렇게 이모군란은 갑자기 허망하게 끝나고 납니다. 흥선대원군은 중국으로 납치가 됐단 말이야. 자, 진압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청나라가 우리를 간섭하겠지. 그래서 청나라는 조선에 군대를 주둔하고 마젠창 멜렌도르프를 고문으로 파견해서 조선의 내정과 외교를 간섭합니다. 마젠창은 뭐 재정고문으로 파견되고, 멜렌도르프는 외교고문, 그리고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군사고문으로 파견이 됩니다. 그리고 한양에는 청나라 군대 3,000명이 주둔하게 되죠. 자, 이 기회를 틈타서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라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자,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서 종주권을 가지고 있다, 상정국가다라는 걸 명시하고 청나라 상인의 이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 전문을 보면 조선은 오랫동안 제후국으로서 전래해가는 것이 정해진 제도가 있다는 것을 다시 의논할 여지가 없다. 자, 조선은 청나라의 제후국이다라고 명시해놨지. 우리가 그 전에 강화도 조약 배울 때 강화도 조약에서는 조선은 자주독립국이다라고 명시를 해놨잖아. 그러니까 이 둘의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청나라는 조선이 자기네 제후국이라는 것을, 속해 있는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고, 일본은 조선을 장차 먹으려면 조선은 청나라와 상관없는 나라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1조, 2조, 4조를 보면 조선 국왕과 청나라 북양대신, 자, 북양대신이라고 하면 고위 관료이긴 하지만 엄연히 청나라 황제의 신하입니다. 근데 이 둘을 동급으로 놨단 말이야. 자, 2조를 보면 청나라 관리가 조선 영토 내 청국민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한다. 자, 치외법권. 청나라도 이제 영사재판권, 치외법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조를 보면 서울 양화진에서 청나라 상인 활동을 허용합니다. 원래 일본이랑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는 일본 상인은 부산, 인천, 원산 같은 계양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에는 우리나라 서울로
청나라 상인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청나라 상인에게 굉장히 큰 혜택을 주게 되는 거지. 서울에는 원래 외국 상인 못 들어오는데 청나라 상인이 들어오잖아. 그죠? 그래서 조청산미 수료무역 장정이라는 걸 맺게 되고, 자, 한편 일본은 인천에 대규모 군대를 파견해서 조선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제물포 조약을 맺는데, 제물포 조약의 내용은 뭐냐면, 자, 크게 두 가지예요. 자기네들이 피해를 본 것을 조선이 변상해야 된다. 두 번째, 지금 조선에서 이런 난리가 터져서 자기네들 재산상 피해를 입었으니까 공사 간의 경배할 부대를 우리가 주둔시키겠다. 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제물포 조약의 결과로. 자,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지금 조선 땅에 주둔을 하게 됐고, 이모군란을 진압하면서, 그리고 일본도 우리나라의 군대를 주둔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는 조선의 군대를 주둔하고 조청산미 수류무역 장정을 맺어서 조선에서 청상인의 이권을 인정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물포 조약을 맺어서 역시 조선의 군대를 주둔하게 됩니다. 이렇게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군대가 같이 주둔하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이 이모군란이라는 거지. 그리고 조선을 둘러싸고 세력을 다투고 있는 이 청나라와 일본이 둘 다 조선 땅 한가운데,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면 뭔가 사건이 터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울 갑신정변에 이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엮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